12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심의의결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집행권은 법원 사무처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사개특위에 보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 사개특위 법원 법조개혁 소위가 열렸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자체 개혁안 가지고 사법부 개혁이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최종안 내용과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 법조개혁 소위원회. 대법원에서 넘겨받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법원개혁 소위는 회의 시작 잠깐만 공개하고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골자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의사결정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겁니다. 논란은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에 애초 사법발전 후속추진단이 제안했던 사법행정 사무총괄 기능을 빼버리고 심의의결 기능만 부여한 점입니다. 법관 보직 인사권 등 사법행정 업무를 줄여 했던 원안에 비하면 위상이 많이 축소된 양상입니다. 위원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애초 후속추진단안에선 11명의 위원 가운데 의장인 대법원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은 법관위원 5명과 비법관위원 5명으로 같게 구성해 상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안이 대법원 안에선 비법관위원이 4명으로 1명 줄고 비법관 정무직인 법원 사무처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 사무처장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결국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를 법관 인사권도 없는 종이 호랑이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그나마도 위원 10명 가운데 6명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원 출신들을 임명하게 해 대법원장이 사법행정회의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법원 행정처 폐지 명분과 이유가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의 분산인데 대법원안이 실행된다면 말짱도루묵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법원 행정사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전혀 손대지 않으면서 사법행정회의라는 기구 하나만 옥상옥으로 만들어 놔놓고 그 기구를 통해서 사법행정체계 자체를 그러니까 법관들의 지배영역 안에 장악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봐야 됩니다. 대법원 안의 또 다른 골자는 사법행정회의의 의사결정 내용을 집행할 법원 사무처 신설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옵니다. 후속 추진단안은 애초 신설되는 법원 사무를 법관이 아닌 법원 공무원 등으로만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 사무처 보직을 외부 개방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쳤습니다. 외부 개방직으로 한다는 의무 강제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선택 조항으로 후퇴한 겁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 안을 마련해 놓고 요식행위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사개특위의 법원 법조개혁 소위가 대법원발 사법행정개혁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회에서 사개특위가 열리던 시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선 각계각층 사회 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게 사법부냐라는 것이 사회 원로들의 개탄 섞인 질타인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기자회견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사회 각계 원로 시국선언. 7, 80년대를 거쳐 90년대까지 거리에서 군사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던 이들 원로들은 현 사법농단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로들은 특히 사법부가 이제 단순히 자정 능력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개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해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로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처벌과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와 퇴출, 특별재판부 설치 및 재심 요건 입법을 위한 특별법 제정,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사법부에 의한 자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서둘러 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을 원로들은 나아가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법원 개혁에 미적거리거나 국회가 책임과 소명을 방기할 경우 국민들이 직접 다시 거리로 나설 수도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온 국민이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밝히면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오로지 믿고 의지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의 기운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마음속 깊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국선언엔 김종철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위원장,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최병모 전 민변회장,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 등 사회원로 5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민변, 전국농민회 총연맹, 경실련, 참여연대 등 국내 대표적 시민사회 노동단체 대표 16명도 아울러 동참했습니다. 이게 사법부냐?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직접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 원로들의 말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빠른 수사와 특별법 제정 등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집단 소송제 관련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법무부가 포럼을 열었다는데 어떤 포럼인가요? 네,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 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법제 포럼입니다. 네. 중앙대 로스쿨의 함영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요. 네. 학계 전문가와 기업 법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집단 소송제 확대 도입과 관련한 합리적인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일단 집단 소송제가 뭔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집단 소송제는 기업 네. 관련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네.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의 판결 없이도 똑같이 피해 보상과 네.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게 있나요? 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박영선, 그리고 박주민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집단 소송제의 대상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네.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함진구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그중에서도 법무부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네, 해당 발의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기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대표 당사자 소송 범위를 확대한 것이 그 골자인데요. 네. 제조물 책임, 부당 공동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 개인정보 침해 행위, 식품 안전, 금융 소비자 보호 분야 등 크게 6개 범위로 확대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집단 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한다고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실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박상기 장관 이 말을 해석하면은 그동안은 그나마도 잘 안 됐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네.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입증할 자료들은 모두 기업에게 있는데 네. 그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문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소송 개시 절차도 복잡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든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기존 소비자에게 물었던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무는 소송 절차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됐습니다. 네. 해당 발의안이 이런 점들을 많이 개선한 건가요? 어떤가요? 네,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것이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평가입니다. 네. 관련해서 법안을 특별법으로 할지 일반법으로 할지 혹은 그리고 소송 허가 요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완화할지 적용 범위는 어느 정도 할지 등 집단 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토론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법무부는 오늘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될 부분을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법안이 실제 통과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래 정규직 직원이었는데 외주화가 되면서 원래 회사와 업무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같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며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타이어 얘기인데요.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정규직으로 채용 안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재취업시키는 형식으로 기존 업무를 시키는 건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남호 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정직원 고용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타이어 성형이나 통근버스 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해온 나 씨 등은 회사가 일부 작업을 외주화하면서 퇴사한 뒤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소속을 바꿔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나 씨 등은 한국타이어가 도급계약 형식을 빌어 불법 파견 근로를 해왔다며 자신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나 씨 등이 한국타이어에서 실질적인 근로 지휘 명령을 받는 관계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청과 실질적인 업무 지시 관계가 없고 파견 근로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 지휘를 받기 때문입니다. 1, 2심은 모두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받는 파견 근로가 아닌 적법한 사내 도급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나 씨 등의 업무가 한국타이어 정직원들의 업무와 구분돼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을 맡았고 실질적으로 작업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 1,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작업을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사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같은 업무를 계속시켜도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에 반대해온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치어리더들이 온라인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일간베스트 저장소 약칭 일베라고 네. 하는 사이트에서요. 그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치어리더들의 사진을 올려놓고 네. 외모를 품평하거나 네. 성희롱적인 발언, 댓글들을 올린 모양입니다. 네, 이게 피해를 당한 치어리더들이 여러 명인가요? 어떤가요? 예, 먼저 그 삼성 라이온즈의 치어리더인 황다건 씨가 있고요. 네. 그 동료인 심혜성, 박현영 씨도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황다건과 심혜성 씨는 2000년생으로 현재 미성년자라고 네. 하는데요. 황다건 씨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과 관련한 성희롱 게시물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치어라는 직업은 좋지만 그만큼 이런 대가가 따르는 건가, 부모님이 네. 이런 글을 보실까봐 죄송스럽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네. 그 동료인 심혜성 씨도 11일 인스타그램에 성희롱이 싫으면 노출이 없는 옷을 입어라, 노출이 없는 일을 해라 라는 말로 네.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안긴다. 또 박현영 씨는 같은 날 노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춤추고 무대 위에서 서는 게 좋아서 치어리더라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알아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댓글을 네. 썼습니다. 치어리더 당사자가 못 보거나 아니면 당사자한테 직접 한 말이 아니어도 좀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음란한 말을 했을 경우 이게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이게 그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네. 그러니까 약칭 성폭법 제13조를 보시게 되면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제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네. 되고요.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처벌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만족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꼭 성적인 표현이 아니어도 당사자가 보기에 기분 나쁘면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건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예, 먼저 그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면이 네. 있는데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 네. 모욕죄는 주관적인 의견을 내용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죄 모두 전파 가능성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하고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네.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치어리더들을 포함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예, 이제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증거 수집부터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당하신 경우에 먼저 이제 증거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온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닉네임, 네. 아이디, IP 등을 캡처를 하시고요. 특히 그 피해 사실을 그 피해 장면을 네. 캡처하실 때 페이지 주소까지 캡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고소 전에 네. 내가 이렇게 고소하겠다라고 상대방에게 각오해라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그 글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겠죠. 네. 그래서 조용히 고소를 진행하시게 되면 네. 더 크게 사과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신상을 최대한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구글링으로 관련된 아이디를 뒤져본다던가 관련된 글들을 검색해서 신상을 유추한다거나 네. 이런 방법이 실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고소인 쪽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좀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일베는 뭐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저희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법원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해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서들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법원 행정처 인사담당부서 검찰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의 돈봉투를 건네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과거 사회안전법에 따라 내려진 보안 감호 처분은 실질적으로 구속과 다르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주미 대전 소년원 교사와 김용현 대구 보호관찰소 사무관 등 6명에 대해 올해의 교사상과 보호관찰관상을 시상했습니다. (12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